모르는 걸 새로 알아가는 건 쉬워요. 그런데 모르는 걸 대체 어디까지 모르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그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몰랐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몰라서 알았다. 시인 백석편. 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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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3만 원이에요. 예능과 따뜻함을 담고. 따뜻하면 저예요. 바이 다 가져가라 이거야. 욕심쟁이야. 욕심쟁이야. 급조한 티 나잖아요. 따뜻하면 저예요. 알겠어요. 다음. 저는 잘생김을 담당하는 호수입니다. 비주얼 아니었어요? 아, 비주얼이었어요. 그게 그거지. 양심은 있어. 예쁜 거 안 하잖아. 안녕하세요. 나야나입니다. 인간적인 면과 따뜻함을 받고 있습니다. 다 추가하고 있어, 이 사람들. 휴머니스트. 노렸네. 아, 정말 졌다. 아, 오늘은 좀 갑작스럽게 편성을 하게 됐어요. 일명 땜빵. 그렇죠. 그래서 백수인 제가 백석 시인의 일대기를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시인의 평전을 읽어요?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시를 갑자기 읽게 된 시기가 있어요. 몇 년 전에. 우리가 시 하면은 뭐가 떠올라요? 굉장히 고통받았던 게 떠오르잖아요. 국어나 문학 시간에 님의 침묵하고 밑줄 긋고 조국 막 이랬잖아. 시의 3요소 기억나요? 시의 3요소? 아니요. 운율, 심상, 주제. 그런 게 있었어? 리듬, 이미지, 테마 뭐 이런 건데 그렇죠. 이렇게 막 외워가지고 시라는 거를 사실은 골치 아프다고 생각하고 안 읽었어. 그러니까 그냥 서사만 쭉 따라가는 소설을 읽었지 시를 안 읽다가 느닷없이 몇 년 전에 신보선 시인의 시에 꽂혔어요. 슬픔이 없는 15초라는 그 광고? 제목에 아니야. 맞잖아요. 광고 15초. 그래 광고에는 슬픔이 없긴 짜증이 하네. 있겠지. 네, 없긴 하네. 오늘은 제가 무식함을 담당할까봐. 저는 백석 우리는 정말 시인이라는 평균율이 걸 맞춰지는 것 같아. 한 하여튼 4시간 전에 들었기 때문에. 슬픔이 없는 15초라는 그 시를 읽고 충격에 빠졌어요. 왜냐면은 15분도 아니고 1분 50초도 아니고 15초. 너무 정확한 거였고. 어떤 내용이에요? 그 시요? 네. 이분이 사회 제가 사회학이죠. 그렇죠. 신보선 시인이 아마 사회학 전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과학적으로 써요, 시를. 사회 과학 현상. 그러니까 좀 전에는 모호하고 막 추상적이었던 네. 시를 굉장히 분석적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네. 제가 시인의 말 딱 그 커버를 열면 시인의 말이 있거든요. 네. 2줄 써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막 줄줄이 써 있는데 분열하고 명멸해왔다. 앞으로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냥 끝. 오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 근데 무슨 내용이에요? 15초라는 게? 어떤 상징이? 슬픔이 없는 15초요? 네. 그러니까 시집이 시집의 시집의 제목이요? 제목이 슬픔이 없는 15초고 안에 보통 근데 제목이면은 그 안에 시가 있잖아요. 같은 동명의 시가 보통은 아무튼 그냥 있어서. 그 책 전반에 감동받았다 이거잖아요. 그죠? 네. 우리 둘 다 무지해서 몰랐네. 시 제목인 줄. 책 제목인 줄 몰랐다. 보통 있더라고요. 아 있네. 슬픔이 없는 15초. 이제 막 슬픔 없이 15초 정도가 지났다. 아 근데 저는 이 시보다 다른 시가 좋았어요. 그래갖고 이 시집에서 어떤 걸 스크랩을 했냐면 온 세상을 슬픔으로 물들게 하려고 우는 아내가 식탁 모서리를 오래오래 쓰다듬고 있다. 처음 보는 신기한 마술이다. 우는 아내가 식탁 모서리를 오래오래 쓰다듬고 있었대요. 이걸 딱 되게 읽으면서 슬프네요.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걸 맞아. 딱 읽었는데 그래서 되게 너무 슬프다. 막 그리고 신보선 시인 자체가 이혼했어요. 신보선 시인이. 더 뭐 사실적으로 와닿았다고 할까? 약간 그러네요. 그런 것 같아요. 속을 많이 쓰기셨나 보대. 그리고 또 진은영 시인이라고 여성 시인이 있어요. 이대도 사회학과, 심리학과. 철학과 진은영 시인의 7개의 단어로 된 사전이라는 또 시집을 보고 빠져들었죠. 그래서 7개의 단어를 정리해줘요. 봄, 놀라서 뒷걸음질 치다, 맨발이 푸른 뱀의 머리를 밟다. 이런 식으로 조금 정리를 해주는데 뭐가 좋았냐면 문학. 길을 잃고 흉가에서 잠들 때 멀리서 백열 전구처럼 반짝이는 개구리 울음.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게 대놓고 위로해주지는 못하는데 저 멀리서 나 여기 있어 라고 반짝반짝 여주는 그런 거라는 거죠.
내가 예전에 시를 알았을 때는 어렵고 딱딱하고 불편한 거였는데 다시 나이 들어서 어쩌다가 시를 한번 열어봤는데 서점에서 이런 아름다운 시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이제 시 수업에 참여를 했어요. 강성은 시인이 이제 몇 명 모아가지고 시를 읽는 거를 알려주고 시를 또 이제 써봐요. 좋더라고요. 또 이때 이제 배우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평생 시를 못 쓰겠구나. 시는 이제 모호한 것, 불분명한 것. 근데 내가 굉장히 싫어하는 게 뭐냐면 정확하지 않은 가이드. 그럼 시랑은 안 맞잖아. 안 맞아. 그래서 이과생의 마인드네요. 그러니까 제조업에 오래 있어서 그런지 나는 이런 가이드가 싫어. 적당히 잘 알아서 정확한 디렉션. 한 스푼이 3ml. 한 스푼은 어떤 기준인가요? 어떤 원 숟가락 티스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때도 강성은 시인이 내가 뭔가를 써가면 이거를 조금 더 문학적으로 풀어줄 수 없냐는 거야. 문학적으로 푼다는 게 뭘까? 그러니까 조금 더 포장을 잘해달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보고서 좀 쓰지 말고. 그러니까 시라는 게 관찰하고 또 보는 것을 담아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시인이 강조했던 게 잘 보라는 거였어. 그러니까 사물이나 이런 것들을 잘 봐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써와라 라고 했는데 나열했지. 쭉 나열했지. 봤던 것들을. 내가 뭔가를 써가면 이거를 조금 더 문학적으로 풀어줄 수 없냐는 거야. 문학적으로 푼다는 게 뭘까? 그러니까 조금 더 포장을 잘해달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보고서 좀 쓰지 말고. 서로 외로움에 대해서 표현하자. 외로움을 시적인 감성으로 표현하자. 그랬더니 뭐 누구는 투명한 파란색 유리 눈알 막 이러고 사람들이 무슨 막 엄청난 걸 얘기하더라고요. 너는 뭐냐고 해서 저는 와이파이 존에 가지 못한 핸드폰이라고 했더니 여기는 시를 배우러 온 곳이니까 그런 단어를 버리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요? 아니, 저는 되게 좋은 게 그 느낌이 약간 세상으로부터 단절됐다라는 그 느낌을 고립됐다는 나는 표현하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거예요. 데이터 없을 때 와이파이 끊어지면 완전 고립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네티즌으로서의 시잖아 그거. 네티즌으로서의 표현이지 그건 시로서 문학으로서 받아들이긴 힘든 거예요. 근데 배우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나름 시를 읽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하려는데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냥 듣고 그냥 즐기는 거예요. 외국 노래 왜 프랑스 노래 같은 거 샹송이나 뭐 재즈 들을 때 우리가 막 가사 들으려고 안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시도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에 조금 관심이 갔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특히 우리는 언어 영역 때문에 맞아. 소설이랑 시를 뭔가 답정너로 배우잖아요. 네모 세모 동그라미. 네. 그래서 그때 언제나 김영하 작가가 그랬나? 자기 소설이 나왔는데 틀렸다. 자기가 틀렸대요. 맞아. 난 분명히 이 마음으로 썼는데 평론가들이 답이 아니라는 거야. 안도현 시인도 그 얘기를 똑같이 했고요. 네. 김용택 시인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작가의 마음이 아니라 평론가들이 자기들이 느낀 것을 그렇죠. 합의한 걸 나열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학 교육 자체가 시험을 칠 수 있는 부분인 건지 싶긴 해요. 기법에 대해서나 문체 정도가 아니라 뭐 여기에서 화자가 느낀 심정은 그거 모르지. 그리고 동의하는 게 나는 문학교육이 우리나라 책 읽기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질리게 만들어. 맞아요. 소설도 단편소설 같은 거는 그 한 학기 뭐 교과서에 실을 수 있을 정도인데 다 해체해놨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진짜 무슨 맥락을 찾고 이러는 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예. 토지를 한 페이지 주고 여기에서 화자의 심정을 주려고 50권짜리 자리를 어째라고. 근데 저는 요새 또 시가 재밌는 게 하상욱 시인, 이환천 시인 이런 사람들이 등장했잖아요. 상욱 정말 나는 무릎을 탁 치죠. 시인이라는 게 그렇게 폼자고 그래야 될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네들끼리 뭐 문예상 주고 그게 아무도 안 읽어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서 저는 이환천이라는 분의 시를 좋아해요. 편. 니 편 내 편 할 것 없이 우리들은 못생긴 편. 외모 비하다. 아니야 좋아. 나도 이 편이야. 난 잘생긴 편 할래요. 4번 타자. 이성과의 만남에서 난 언제나 4번 타자. 타석에만 들어서면 날 자꾸만 걸러내지. 걸러내? 좋잖아. 커피 믹스. 내 목 따고 속건에서 끓는 물에 넣으라고 김 부장이 시키더냐.
아니, 나 이거 너무 잘 쓴 시라고 생각해요. 김부장 있어. 여기 빠지는 게 뭐가 있어? 운율, 심상, 테마. 여기 사회학까지 들어있잖아. 김 부장은 뭔데 나를 시켜? 맞아. 직장 내 괴롭힘. 커피믹스 친구를 비정규직 직원이라고 봐봐. 그러니까. 얼마나 슬퍼. 까라니까 까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우면 재밌는 시를 우리가 밑줄 막 그었어? 조국은 어쩌고 막 이렇게 너무 어렵게 간 건 아닌가라고 맞아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백석 시인을 좋아하게 된 건 단 하나의 시였어요.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교과서에서 배우는 거죠. 교과서에 나와요, 이거? 교과서에 나와요, 저는. 전 나왔어요. 전 안 나왔습니다. 이게 교과서에 실렸다는 얘기는 들었어.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나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를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눈은 푹푹 나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 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곤이 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눈은 푹푹 나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울 것이다. 너무 리드미컬한 거예요. 이 시를 읽는데 전혀 잘 써. 공감하지 않는. 좋아요. 그것도 근데 제 기억에 저거를 저도 좀 감명 깊게 읽은 다음에 나타샤가 누굴까 해서 찾아봤는데 나타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 맞아요. 정확해. 그래서 약간 환상을 깼지. 두세 명 정도가 자기가 나타샤라고 했는데, 또 풍류를 즐기시는 분들은 또 그래서 내가 연인이 그 많죠. 문학인으로서의 백석은 또 그 얼굴 천재이기도 하고 멋있었는데 남자로서의 백석은 조금 멋있네요. 서로 다 이렇게 그냥 자기가 나타샤라고 평생 생각하면서 살았을 거 아니야. 그쵸. 가슴에 품은 사랑을 고루 나눠주셨네요. 박애주의자. 이 백석이라는 분은 1912년 7월에 평안북도 정주라는 데서 태어나요. 평안도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이때 좀 잘 나가시는 것 같아요. 얼굴이 진짜 일단 이 모던보이라는 영화가 이 백석 시인을 모티브로 했거든요. 근데 다들 그 백석 시인을 회상할 때 여고생들이 진짜 쓰러지고 그랬대요. 잘생겨서? 잘생긴 데다가 당시 조선일보에 근무를 했었는데 조선일보에 근무할 때 백석은 완두빛 더블 브레스트를 젖히고 바다의 물결을 연상시키는 검은 머리를 웨이브 형태로 휘날리면서 광화문통 내거리를 건너가는 한 청년이었다. 라는 묘사가 있어요. 뭐 쓰러지는 거지 뭐 이러고 지나가요. 묘사가 정말 대단하네요. 쩌네요 일단. 그리고 또 입을 열면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들이 쏟아지는 거야. 술 한잔 하는데 막 허황된 약속들 하고 그리고 너 나타샤라 그러고 여자들이 빠지겠어 안 빠지겠어. 옷도 되게 잘 입고 그리고 약간 결벽증이 있을 정도로 깔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좋아할 요소를 되게 많이 갖췄어. 키 크고 잘생겼고 얼굴 하얗고 이빨 말 잘하고 그리고 또 이빨 전 치아가 고르다 이런 줄 알았어요. 연인으로 만나기엔 조금 골치가. 연인들은 조금 골치인데 약간 곁에다 두고 보기에는 동경하기 연예인 같은 거네. 연예인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었죠. 피규어군요. 근데 이제 그 피규어랑 사랑에 빠지면 이제 팔자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지. 또 백석 시인의 삶이도 좀 괜찮았던 게 술 얻어먹고 뭐 잘 놀다가 시 한 편 써주면은 저렇게 평생 막 싸우는 여자들이 생겨. 저건 나다. 그러니까 진짜 뭐 이거는 불공평하다. 그 백석 시인이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이 애인을 만나면서 3년 정도 동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결혼을 만나는 사이에 집에 들려가서 그러니까 누군가에겐 애인이었지만 누군가한테는 아들이었던 거야 그냥. 그래서 결혼해 하니까 한 거죠. 이러니 나타샤가 여러 명 생기지. 다들 절절하게 헤어졌으니까 자기가 나타샤라고 생각했을 이게 거 아니야. 또 한쪽에서 보면은 진짜 멋있는 애인인데 또 나머지 한편에서는 어쩔 수 없는 장남인 거야. 그래서 뭐 하여튼 그래요. 만나던 애인들을 죄다 나타샤로 만들어버린 거죠. 결혼을 한 3번쯤 하셨어요. 세 번이나? 그리고 좀 월북하셔갖고 나중에는 이제 거기서도 결혼을 또 하셨고 그리고 또 오산고보라는 데서 이제 학교를 다니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조만식 선생님이 오산고보를 세워요. 조만식 선생님
하면 뭐가 떠오르죠, 여러분? 물산 장려 운동. 설마. 채널 끄지 마세요. 끄지 마세요. 끄지 마세요. 여기서 PPL 들어갈게요. 물산 장려 운동은 시적절하네요. 네, 좀 후려쳐서 얘기하면 국산 제품 애용하자. 일본 제품 쓰지 말자라는 운동이었죠. 지금이랑 비슷하네요. 묘하게 지금 상황이 시기가 떨어지네요. 상황이 맞아 떨어져가지고 제가 유니클로 대신 탑 10? 그렇죠. 제가 그래서 백석을 파다가 지금 조만식 선생님한테 꽂혀가지고 제가 이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근데 이제 일본의 이런 수출 규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백석 시인을 얘기하다가 연결지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백석 씨를 백석씨를 얘기하다가요? 얘기하다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이것도 감정적인 문제가 적용이 되는 것 같아. 일본이라서 더 기분 나쁜 것 같아. 맞아. 더. 반대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아. 반한 감정이 분명히 없진 않거든요. 그렇겠죠. 백석 시인이 유명했던 건 이제 동시대를 살았던 시인들한테 영감을 많이 줬죠. 윤동주 시인이 굉장히 덕질했던 걸로 유명하고요. 제가 참고한 책은 백석 평전인데 안도현 시인이 무려 지은 거예요. 아, 이분도 이름은 들어본 것 같아요. 안도현 시인이에요, 시인. 한평생 덕질하셔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묶어서 내셨더라고요. 덕질책. 네. 성덕이에요? 성덕이에요. 진짜 성덕. 어떻게 덕질을 했대요? 결국에는 막 평양도 가고 하여튼. 아, 근데 정말 개그맨이 좋아하는 개그맨이 박명수라면 시인이 좋아하는 시인은 백석이야. 이렇게 후려쳐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시인들이 많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말이 너무 예뻐요. 백석 시인의 그건 시를 그런 것 같아요. 들으면 그냥 나는 그래서 시를 별 생각 없이 들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기는 하죠. 아, 안도현 시인이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누군지 몰라서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가 엄청 많이 아는 식구가 있네요. 연탄재 한 부부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그것도 교과서에 나오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것도 연탄재. 교과서에 나와요? 대박. 연탄재 수능에 나왔던 것 같아요. 연탄재. 제가 두 번째 좋아하는 시가 흰 바람벽이 있어라는 시예요. 이거는 좋아하네. 맞아요. 흰색 좋아하고 평안도 이북에서 자란 눈도 많이 내리는 거. 이거는 난 들으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하얀 벽에다가 스크린을 쏜 것 같았어요. 이거 빔 프로젝트를 쏜 것처럼 이렇게 묘사해요. 들어보세요. 흰 바람벽이 있어.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15촉 전등이 차가운 불빛을 내어던지고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이 문장이 나는 왜 좋았냐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라고 하면은 하나도 임팩트가 없어요. 근데 이 사이에다 높고라는 형용사, 높고라는 형용사를 넣었어요. 그때 시적인 표현이 돼버렸어요. 갑자기. 이해할 수 있어요? 높다는 부사죠. 망했다. 근데 책에도 이렇게 써있어. 여기에서 높고라는 형용사를 빼고 읽으면 아, 형용사인가요? 네. 아, 형용사 맞네요. 네. 이 문장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말 하나 차이인데 되게 높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느낌이 겨울날 밤. 맞아요. 네. 술 먹고 들어와서 창문이 후려치지 마. 열려 있는 데서 달빛이 들어오는 하얀 벽을 보면서 두 여자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 높고라는 의미가 그런 느낌으로 와닿네요. 각자의 의미로 해석하면 왜 돼요, 나는 이렇게 잘나게 태어나서 이 둘의 마음을 놓고 내가 이렇게 고민을 해야 할까를 고민하는 마음 같아요. 아니, 뭐 시라는 건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백석 시인의 연애사. 제가 지금은 천주교 신자인데 원래 한때 저런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법정 스님의 책을 또 되게 좋아했어요. 법정 스님의 책을 읽다 보니까
되게 희한한 부분이 있었던 게 무소유를 쓴 사람한테 자꾸 누가 시주를 해요. 무소유를 썼는데. 무소유를 읽고 감명받았다면서 대원각이라는 요정이 성북동에 있는 굉장히 큰 대지인데 그 요정의 주인이 10년 동안 법정 스님 쫓아다니면서 내가 드리는 땅 좀 받아달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스님께서 계속 피해 다니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절을 받아요. 그게 이제 대원각이고 그걸 이제 길상사라고 바꿨어요. 당시에 97년도에 받으셨는데 시주를 그때 당시 시가가 1,000억이었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이 1,000억이 백석 시인의 한 줄 시만도 못하다 그랬어. 그래서 너 도대체 이거 뭐지? 라고 이제 그때부터 의문이 들었어요. 어떻게 된 건가? 라고 이제 파기 시작했죠. 길상사에 가면은 길상화 이분의 기념비가 있고 길상사가 또 되게 예쁜 게 뭐냐면 저는 서울에서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길상사가. 가면 또 여러분 보셔야 될 게 관세음보살 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97년도에 서울대 천주교 신자인 교수님. 그래서 약간 성모님처럼 이렇게 그 관세음보살 상을 해놨어요. 그래서 한번 가서 보세요. 일반 그 절에 있는. 네, 일반 절에 있는. 아니 그 각자 종교에서 역할이 비슷하시네요. 관세음보살이랑 성모 마리아랑. 그렇죠. 성모님이랑. 예. 한이설인 거기가 너무 은기가 세서 거기서 안 주무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스님께서는 이제 오대산 쪽에 가서 화전민이 살던 데 가서 계속 하셨고 정기 법회를 이제 길상사에 내려와서 하셨고 되게 오랫동안 요정이었던 그 공간을 맑고 향기롭게라는 슬로건을 달아서 정화를 시키셨죠. 술에 찌든 내를 없애나? 굉장히 한이 많이 서려 있어서 30 때부터 50 때까지 거기서 밀실에서 그런 것들이 오고 갔다고 하고 소위 말하는 고관 대작들이 와서 그렇죠. 작당하는 네. 것인가요? 그러니까 3대 요정이었는데 네. 대원각하고 태화관, 명월관 이렇게 세 군데가 3대 태화관. 요정이었대요. 여기서 이제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었겠지. 여자 나오고 술 있고 밤 있는데 뭐. 요즘으로 치면은 버닝썬 아닙니까? 맞네. 정확하네. 버닝썬을 이제 버닝썬 상위 호환. 버닝썬은 걔네들 거기 가시는 분들의 급에 비하면 좀 약간 하위 호환 느낌. 그렇죠. 예. 그래서 하여튼 당시에 좀 힙했던 그 대원각을 정리를 하시고 이제 마담께서 정리를 하시고 이제 스님한테 시주를 하면서 이제 길상사가 굉장히 이제 아름답게 변하죠. 근데 그럼 이분은 뭔가 도대체 느닷없이 1,000억짜리 재산을 시주한 이 사람은 뭔가? 이분은 이제 백석 시인의 애인인데 4살 차이예요. 이분도 이제 자기가 나타샤라고 하는 그 한 명 중에 한 분이고 나타샤 중에 제일 부자네. 제일 부자고 나타샤 중에 제일 잘 풀렸죠. 백석 시인이 월북을 해요. 그 월북한 계기도 뭐 사상적인 게 아니라 이념이나 사상에 따라서 한 게 아니라 아들이라서 월북한 거야. 그냥 집이 평안도고 장남이라서. 장남이라서. 또 여기서 나오는 장남의 굴레. 어머니가 오라고 해서. 오라고 가야지 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고 기생 사귀는데 누가 좋겠어요. 그래갖고 반대를 하지. 집안에서. 그럼요. 서울 가서 번듯하게 직장 잘 다니는 줄 알았더니 여자랑 살림 났는데 기생이야. 재산이 1,000억인데? 당시에는 그렇진 않았죠. 당시에도 기방 옛날에 그때는 정서가 이러진 않았어. 그렇지. 이분도 입문했을 때. 이분도 타원으로 들어오셔서 사장님까지 그렇죠. 간 비정규직. 아니다, 공무원으로 시작했다, 관기였으니까. 아무튼 승진하기 전. 잘 풀리기 전. 그래서 이제 자야라는 이름도 지어줘, 백석 시인이. 백석 시인이 자기 딸 이름을 지제로 지어요. 백지제? 너무 되게 힙해. 지금 살아계셨으면 100살 된 할아버지가 이름을 부르기 좋게 지었다는 게 되게 좀 그랬고. 그러네요. 술집에서 만나요. 뭐 어쩔 수 없죠. 술집에서 만나가지고 3년 동안 살죠. 그러고 나서 둘이 헤어지게 되는 계기는 이제 집에서 오라 그래갖고 연락을 받고 내려갔던 백석이 결혼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자야가 빡쳐가지고 헤어지자라고 하니까 백석이 그러지 말고 나랑 그럼 만주에 가서 살자. 근데 이제 싫다고 하고 자야가 돌아서죠. 그리고 이 기생 자야는 청진동에서 이제 술집을 열고 성공을 거듭하죠. 그래서 지금의 이제 길상사를. 네네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애들도 있었더라고요. 딸 하나, 아들 하나. 백석 사이에서요? 아니. 나중에 따로 이제.
네, 근데 그 아이들도 다 아이들한테 얼마 줬을라나 모르겠고. 근데 이제 백석 시인이 월북을 했기 때문에 87년도에 백석 시인의 시 자체가 그냥 묶여버려요, 금서로. 그러고 나서 그래서 좀 덜 알려졌구나. 네네네. 그러고 나서 95년도 문민정부.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풀리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또 진짜 멋있는 게 김영한 본명은 이 자야라는 분이 백석 시인의 이름을 걸고 문학상을 또 만들어요. 백석 문학상이요? 혹시 백석대학교는 상관없죠? 네,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고 나서는 자기도 이제 그 수필 같은 걸 써서 백석 시인과 사랑 얘기를 줄줄줄 얘기를 해놔요. 인상적이었던 게 백석 시인을 너무 그리워해서 한평생 백석 시인의 생일날에는 굶었다고 해요. 매년 그리워서? 하루씩. 남편은 뭐가? 아니 남편이 없었지. 그냥 아이가 아빠 없는 아이 둘을 낳아서 길렀다고만 전해져요. 힘들 때마다 생각이 났겠네. 그렇겠네요. 그랬을 것 같아요. 살면서 그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을 보낸 남자인 거예요. 그 미혼모의 굴레와 뭐 그렇지. 관계라는 그런 것과 해서 막 그리고 또 이제 힘든 일이 많았을 것 같은데. 김영한이라는 이분이 이제 그 기생이 되게 된 것도 참 슬픈데 1916년생인데 15살에 이제 집안이 기울어서 시집을 가는데 아픈 사람한테 가요. 몸도 마음도 아픈 사람한테 팔려가듯 가죠. 근데 그 남편이 우물에 그냥 빠져 죽어. 그 김영환이 보고 있는 가운데.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이제 시월드 펼쳐지죠. 지옥으로의 초대. 남편 잡아먹어. 그거에 또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갖고 1년간 너무 고생을 하다가 집을 나와요. 근데 1900 뭐 이때 여자가 집 나와서 16살짜리가 거지 아니면은 뭐 창녀밖에 할 게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생이 되고 근데 시서화에 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20대 백석을 만나게 돼서 한평생 그리워하며 근데 어떤 게 더 나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추억을 선물 받는 게 나을지 같이 살았으면 또 달랐을 수도 있나? 같이 살았었으면은 그리움이 아니라 그러게. 현실이니까. 원망과 분노와 아니 같이 살았으면 자꾸 속을 썩였을 것 같은데. 집에서도 뭐라 하지 뭐 그냥 멀리 있으면 아니 떨어져 있으면 그냥 그리움으로 남을 것 같은데 같이 있으면 내내 속 썩을 것 같아. 맞아요. 이런 남자 진짜 지금 진짜 복잡해. 근데 이 당시에는 이러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등쳐먹는. 등쳐먹는다기보다는 빨대 어떻게 꽂는? 보면 여자 등쳐먹는 거죠. 지금도 되게 할머니들 보면은 맞아. 부인이 둘 있고 할아버지가 맞아. 돌아가셔서 같이 사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이 처첩에 대해서 처첩 문화가 뭐 자연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는 불과 100년도 100년도 안 됐어요. 한 일인데. 한 60, 70년 전만 해도. 그래서 옛날에는 또 남자가 귀했죠. 전쟁 나가고 막 많이 일찍 죽고 하니까. 그렇구나. 베트남이 그래서 좀 그렇다고 하던데. 뭐 어쩔 수 없었던 그 사회적 배경이 있겠죠. 또 백석 시인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시인의 첫 시집 이름이 사슴이에요. 사슴. 노천명 시인의 사슴이라는 시 혹시 아시죠? 모가지가 길어 슬픈 짐승이요. 이게 백석 시인을 보고 이게 지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학교 교육이 나쁜 것만 아니에요. 그래도 다 알겠죠. 수능에서 봤어요. 수능에서. 수능에서 봤네요. 내가 왜 백석 시인을 얘기하면서 자꾸 일본을 자꾸 꺼내느냐면 연결돼 있어 계속 이게 일제강점기 시대라서 백석 시인을 서포트해준 사람이 함흥에서 방응모라는 재력가예요. 이분이 백석 시인을 일본 유학 보내주고 막 그렇게 서포트를 해주거든요. 이 방응모라는 분이 조선일보 방씨잖아.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만. 그 방인 거예요. 방가들. 방가. 캐면 캘수록 막 고구마 줄기처럼 막 나오는 거예요. 또 방응모라는 이 분이 아들이 없어요. 그래갖고 양자를 드려. 양자를 드리는데 설마 아들이 없는 게 아니라 환갑 넘어서 나와요. 되게 힘들게 나와요. 그러니까 조카를 양자를 드려요. 양자가 방재윤이라는 사람인데 뭐 이 양자까지는 괜찮았어요. 왜냐면 이 사람 방재윤이라는 사람 그래도 좀 나중에 친일 행위를 사과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친일한 건 친일한 거지 아니라고 할 수 없지 않냐라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들부터 이제 속을 썩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 방. 네, 그리고 이제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첫 번째 방은 괜찮았죠. 네네네. 어렵사리 여든 아니야, 첫 번째 아들이. 방도 괜찮지 않았어. 대놓고 친일을 생각을 했어요. 내 생각에 철저하게 돈에 자본주의에 최적화된 인물이었던 것 같아. 노다지를 캐요, 실제로. 금광을 발견해, 이 사람이. 네. 그 시절에 벼락부자가 금강 돼. 캐려면 일본 힘 없이는. 네, 그래갖고. 금광을 하죠. 금강 세계권을 99칸짜리 다 집을 짓고 막 그래요. 그리고 나서 어쨌든 백석은 조선일보에 입사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 신문로라고 하죠. 광화문 앞에. 네. 프레스센터 있고 거기 조선일보로 입사를 하죠. 가끔 저 그래서 거기 가면은 이 길을 백석 시인이 그렇게 쫙 뺏고 걸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저 서울 올라오고 나서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광화문 걸을 때 그 생각을 해요. 아. 여기 왕이 가마 타고 지나갔었던 길일 거잖아요. 네. 신기하긴 해요. 그러니까 그 궁이 생각을 아직 남아 있으니까. 예. 백석 시인이 이제 처음엔 교정부로 들어왔다가 중간에 한번 퇴사를 하고 1939년에 다시 또 재입사를 해요. 사진부로. 처음에 이제 서울에 와서는 24살에 서울에 오는데 서울에 와서는 친구들하고 이제 어울려 다니죠. 어울려 다니면서 버닝썬 간 건 아니고 이때 버닝썬에 간 건 아니고 옥타곤 정도? 클러버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첫사랑에 빠져요. 통영에 있는 아가씨. 통영 출신의 아가씨. 통영 출신의? 출신인 에. 거죠? 롱디가 아니고? 에, 롱딘 아니야. 통영까지 갔나 싶었네. 그래서 통영을 또 가요, 고백하러. 근데 또 룸펜답게 또 고백을 못해. 못하고 계단에 앉아있다가 왔나 그래요, 또. 아, 그래요? 왜 그랬대? 키보드 워리였구나. 막 알 수가 없어. 고구마를 몇백 개 먹여. 이거를 보고 있으면. 키보드 워리어요, 정확히. 펜이랑 종이가 없으면 뭘 할 수가 없는 양반이구나. 근데 말도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영어도 잘하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왜 말 못했을까? 그게 아니라 엇갈려서 고백을 못한 겁니다. 박경련이라는 그 첫사랑하고 이어지지 못하고, 그걸 또 시로 풀죠. 시로 풀고, 나중에 또 이제 다시 함흥에 영어 교사로 가죠. 뭐 이때 함흥이 뒤집어집니다. 영어 교사가 너무 잘생겨서? 너무 잘생긴 영어 교사가 와서 함흥 바닥이 뒤집어집니다. 네. 지금으로 쓰면 다니엘 헨리 같은 건가? 백석의 얼굴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 정말 네 잘생기긴 또렷하게 했어요. 생겼어요. 지금 네. 현대에 봐도 네. 잘생긴 네. 얼굴이에요. 그냥 그대로 데뷔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얼굴로 시를 쓰죠. 뭐 이게 진짜 얼굴 천재. 네, 다 얼굴 갖춘 천재. 사람. 네. 그래서 이제 백석 시인이 함흥에서 처음 만나요. 이 자야라는 그 애인을. 이름 고쳐주고, 응? 그리고 나서는 막 시 한 편 적어주고, 외박하고 오고, 그러는 거죠, 뭐. 결혼하고 오고. 시 한 편 좀.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놈의 시. 내 말이. 그래서 하여튼. 미투운동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가셨죠, 미투운동 때문에. 고은 선생님도 가시고, 여러분 가셨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올바른 현상이긴 하나, 문학계에서는 정말 큰 슬픔이죠. 제가 문학계에 대해서 말할 건 아니지만. 다 옛날 그런 것들을 봐서 그거를 낭만적이라고 생각했나? 이 시 쓰는 사람들이 알 수 없게 그것이 낭만이고 이것이 영감을 주는 행위이며, 막.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거 아닐까요? 그냥 그놈의 영감, 뮤즈. 시대가 바뀌는 거니까 그때는 옳았고 지금은 틀린 거. 낭만이라고 포장하기에는 기분이 나쁘니까 사람들이 신고를 했겠죠. 서로 같이 좋아야 낭만이지. 같이 좋았으면 일 안 생기지. 그리고 나서 백석 시인이 그냥 집에 갔다 그랬잖아. 사상이나 이념에 의해서 월북한 게 아니라. 몇 년도에 올라가신 거예요? 39년이요. 월북이 아니고 그냥 집에 가신 거네요. 집에 가신 거예요. 집에 가셨는데. 그 뒤로 전쟁이 터진 거고. 38선이 생기고 집에 가셨는데 아니 이 시인이 막 쫙 뺏고 길거리 다니고 막 전화기 잡을 때도 손수건으로 감아서 잡아대요. 불결하다고. 이런 사람이 이제 북한에서 고난행군 시작되죠. 안 그러겠어요? 깨쭈쭈하게 다니기 정말 고통스럽겠다. 너무 고통스러울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양 키우는 어느 목장에 이제 배치가 된대요. 그러고 나서는 막 굉장히 노후는 좀 고통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근데 되게 그 당시에도 이름이 있는 시인이었을 텐데,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 그런 그렇지는 느낌이라서. 않죠. 예,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데려다가 사상 관련된 시를 쓰라고 해요. 상냥한 시.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이 시인들의 곤조, 시인들의 자존심. 자존심 때문에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절필을 해버리는 건가요? 그렇죠. 절필을 그래서 꽤 좀 고초를 당한 걸로 알고 있어요. 타협을 해서 그럼 아이들 시를 적겠다라고 해서 애기들 시를 지었는데 그것도 심하게 까이죠. 어떤 걸 그 시를 못 써서 까인 거예요? 아니면 썼다는 썼다, 사실? 그런 사상적으로 불순한 타협을 시를 썼다. 예. 음.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나중에 좀 고통스러워하고 나중에는 또 좀 많이 안타까운 사연은 백석 시인의 시를 적어둔 그 종이도 예. 뗄감이 없어서 다 태워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최근 그러니까 기사에서 본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은. 백석 시인이 이만큼 남한에서 유명한 줄도 몰랐고,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소용이냐고. 아무튼 그렇게 쓸쓸하게 조광지철을 버리면 84살의 나이에 눈을 감습니다. 또 한평생 백석을 그리워했던 자야라는 여인도 84살의 나이에 눈을 감죠. 그리고 눈 오는 날 길상사에 자기를 뿌려달라고 유언을 해요. 그래서 눈 오는 날 정말 길상사에 뿌렸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계속 듣다 보니까 백석이 대단한 건지 자야가 대단한 건지 모르겠네요. 약간 나는 근데 이 자야라는 분도 정신과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의존증 아닌가요? 편집증에 그게 약간 잘은 모르겠지만 정서적으로 건강한 상태는 현재를 즐겨야 되는 게 아닐까. 이게 너무 과거에 집착해서 살다가 근데 또 모르겠어요. 이 과거라는 게 없었으면 생을 버텨낼 만한 여지가 없지 않았을까 싶기도 맞아요. 하고. 어쨌든 크게 성공했잖아요. 맞아요. 그렇군요. 시가 다 탄 게 너무 아까워요. 그쵸. 그래서 차라리 지금 그런 사실을 몰랐으면. 몇 편 정도 남아 있어요? 북한에서 쓴 거요? 아니 지금 남한에서 쓴 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네네네. 북한에서 쓴 거는 있긴 한데 좀 의미가 없어요. 북한에서 쓰신 글은. 찬양글 이런 거? 네, 아동용?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원래 또 노인이 돼서 쓰는 시는 또 다를 텐데. 그러겠죠. 젊었을 때랑 느낌도 다를 거고 환경도 달라졌을 테고. 뭐 고은 시인 생각해봐요. 얼마나 많이 써댔어요. 나중에도 나타샤를 그리워하는 시를 썼을지가 궁금해요. 아니. 내가 보기에는 나중에 백석 시인은 잊었어. 왜냐면 나타샤가 많이 나와서? 나타샤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백석 시인은 잊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게 북으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여자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왜 절 보고 그러세요? 그다음에 여기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북으로 올라가가지고 또 결혼을 해요. 피아니스트랑. 1년 남짓 정도 문경옥이라는 피아니스트랑 결혼해서 살아요. 근데 이 문경옥이라는 여자분의 그 평가가 재밌어. 시인은 안개나 먹고 사는 배고픈 존재. 뭘 어쨌길래 그런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이나 생태에 있어서는 약간 좀 일도 못하고 이런 건가?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피아니스트와 시인. 지금 들어도 힘드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같이 함께 살았던 그 아내분이 시인에 대해서 말하길 원래 남편은 글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삼수군으로 내려와 농장원으로 일했지만 농사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마을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어요. 남편은 도리깨질을 못해서 처녀 애들에게 배웠을 정도였으며 너무 창피해서 달밤에 혼자 김매기를 연습했어요. 진짜 뭐 반평생 정도 일 안 하다가 한 거잖아요. 맞아요. 북한에 네. 갔을 때쯤이면. 그러니까 그때. 내가 그때 만약에 백석 시인이 남한에 남았다면 어땠을까? 그쵸? 방씨 일가의 후원을 여전히 받으며 어용시인이. 여기서도 어영시인이 되는 건가? 그러지는 않으셨겠죠. 아니 지금 버닝썬 거기만 때문에 다 망쳐버렸어. 나머지가 생각이 안 나. 그 나타샤라는 그거를 이게 이제 백석이 나타샤 시를 그 애인 자야한테도 줬는데 소설가 최정희한테도 줘요. 서로 돌려막기도 이게 아니고. 지금 진실 아까 공방을 그 하는 건가? 호수님이 얘기하신 말인데 자야에게 건넸다는 시가 다른 여인에게도 전해졌다는 사실 때문에 백석은 시를 연애의 도구로 이용한 바람둥이처럼 인식되는 순환을 겪었다. 그러니까 최정희라는 분이 이제 이 시를 받았고
최정이라는 소설가의 딸 김채원 씨라는 분이 2001년도에 문학사상에 그 편지와 함께 이 시를 공개하면서 일이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진짜다 이렇게. 그렇죠. 예. 너무 그 원조 자야 논란? 그분은 되게 너무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 한평생 좀 정신적 지지대로 썼을 텐데. 다행히 근데 자야가 돌아가신 다음에 발생한 일이라서. 예. 그 당시니까 근데 잘 가능하지 모르겠어요. 않았을까? 이거를 본인 피셜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도 이제 딸이. 그쵸. 그쪽도 딸이 주장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동경하는 사람의 그냥 편지니까 갖고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이거는 추측성 글은 조금 자제 부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예. 일단 남편에 대해서 이제 그 마지막에 같이 살았던 리은희 씨의 증언은 또 이어집니다. 남편은 하루에 한 사람을 10번 만나도 매번 가슴에 손을 얹고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었어요.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조심해야 될 친절한 남자. 때리고 다녀. 나한테만 친절한 게 아니었어. 이거 습관, 태도. 이게 공통점이 있네요. 그때나 지금이나. 속썩이는 남자분들의 네. 공통점 참 그렇게 친절하세요. 그게 근데 본인은 그렇게 태어나셔서 어쩔 수 잘 없어요. 몰라요, 그걸. 네. 아니, 그 사람한테 친절하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이 자야라는 분의 생도 좀 정말 굴곡졌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 같고, 참 당시의 여자들의 생이란 이걸 읽으면서 보면서 백석 시인의 시를 보면서 좀 애틋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죠. 이 자야라는 분이 이제 좀 엄청나게 사교계의 거물이었나 봐요. 그랬겠죠. 네. 천억짜리, 그 시절 1,000억짜리 막 땅까지. 부산에 마담이면 뭐지 우리 부산으로 145태 때 밀려가고 막 이랬을 때 부산에서부터 거의 파티를 주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상류층의 무언가를 잡고 계셨네. 그쵸. 근데 그랬겠죠? 이런 분이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회항을 얘기하며 무소유를 실천하신 법정 스님한테 1,000억짜리 고가의 저택을 시주한 것도 좀 놀라운 일이지. 그죠.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죠. 근데 그 1,000억짜리 땅 아니어도 많았을 거예요. 주다가 그거 하나 줘도 별거 먹고 사는데 또 지장 없었을 거예요. 허무했겠죠, 뭐. 인생의 그랬을 거 말년에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가진 가장 큰 것을 내놓는 느낌이 아니었을까요? 잘 모르시는 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어렵긴 한데, 뭔가 상징과 의미를 많이 부여하시는 느낌이네요. 그쵸. 네. 인생을 다 관통해서 이 여자분의 생에는 백석 시인이 묻어 나오죠. 근데 좀 안타까운 건 백석 시인도 그랬을까 싶기는 해요. 본인이 행복하셨다면. 예술가적 기질이 있으신 것 같네요, 이 자야란 분도. 네, 맞아요. 예. 근데 오케이. 그 편견 때문에 내가 시를 안 읽었어요. 시는 아, 오글거린다. 예. 하상욱을 만났으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시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시가 너무 간편하고, 간편해요. 짧아. 소비하기가 간편하고, 가볍고, 네. 또 그냥 아무데나 펴서 읽어도 시는 한 편 그냥 읽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옛날에는 막연하게 무거운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읽기가 싫었는데 나중엔 시를 찾아 읽게 됐죠. 시 읽는 재미 한동안 빠져서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그거에 한복한 게 이제 백석 시인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의 음률, 응앙응앙 울 것이다 이런. 뭐 20살 넘은 청년이 나한테 그런 쪽지를 줬어. 그래서 이 병실은? 보통은 그럴 텐데 얼굴이 천재기 때문에 진짜 설렘이 폭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저도 가끔씩 한 번씩 시집 사서 보거든요. 시집이 보기에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울적할 때 한 번씩 사서 봐요. 그러니까 그게 1년에 한 번 정도. 저는 그리고 또 시를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사실은 제가 야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야구를 좋아하게 된 계기도 야구 선수들의 히스토리를 알면 또 더 재미있게 봐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겠죠? 그 투수라든지 그 타자라든지 뭐 아빠는 경찰이고 뒤늦게 낳은 늦둥인데 막 이런 걸 알고 보면 더 재밌어요. 서사를 알고 보면 더 재밌어요. 그림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야구는 그렇게 보기에는 선수가 너무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걸 그 허구한 의원은 굉장히 많이 설명해줘요. 허경원 해설이.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서점에 가면 시집을 꺼내서 첫 페이지를 딱 열어서 시인의 말을 봐요. 윤재림 시인의 말이 좋아서 제가 메모해놓은 게 있어서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려고요. 제가 마음이 갔던 부분만 추려서 얘기할게요.
어떤 시간이 와도 시절을 탓하지 않고 어떤 세상이 와도 공밥은 먹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내 시는 조화와 평화를 꿈꾼다. 시인의 말 쓰는 것도 되게 힘들겠다. 그럴 것 같아요. 아. 거의 한 편의 시를 창작하는 느낌으로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시가 또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황지우 시인의 전부 너였다라는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들으면 그 지우? 그분의 시 뭐 아는데 나 좋아하는 거 있었는데. 아, 전부 너였다 맞는 것 같다. 그 어떤 순간에도 너가 맞아요. 보이는 네. 그런 근데 이 전부 너였다라는 시가 기다리는 맞아요, 동안에. 맞아요. 네. 기다리는 동안에. 황지우 시인은 후일담 시를 많이 썼죠. 후일담이라는 게 뭐냐면 80년대 민주항쟁 후에 지은 시들. 그래갖고 뼈아픈 후회라는 시도 연애시가 아니라 사실은 사상을 담은 시예요. 저 기다리는 동안에 그게 참 제가 이해하기에 좋더라고요. 그게 무슨 사람을 기다리는데,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을 기다리겠죠? 기다리는데 문이 열릴 때마다 네. 그 사람은 아닌데 전부 너였다가 아니라 너였다가 너의 것이었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 사람이 문이 열릴 때마다 그 설레는 감정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너를 기다리는 동안 황지우.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쾅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에 이르는 일이 있을까.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뭐 대충 이런 시인데 이 시는 사실은 그 돈을 빌리러 가서 다방에 앉아서 돈을 빌려주시는 채권자 분께서 연락이 없고 안 오셔가지고 초조해서. 초조한 마음에 쓰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럴 수가. 아니 이거 기다리는 사람은 맞는데 하상국과 뭐가 다릅니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게 제목을 채권자로 바꾸고 그냥.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렇게 시를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대로 그냥 뭐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채권자도 초조하게 너였다가 네가 아니었다가 너였다가 그렇잖아요. 빨리 안 오고 뭐 하노?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를 배워가면서 알게 된 사실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 조만식 선생님께서 하셨던 물산 장려운동 잠깐 PPL 물산 장려운동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두서없었나? 아니요, 괜찮아요. 네. 간단하게 오늘 시 배운 것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광복절도 다가오고 지금 국뽕 먹어야 되는 건가요? 네 국뽕 좀 맞고 국뽕 한 사발 마시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시든 뭐 문학이든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울산장려운동 얘기하셔서 정치 얘기해보자면 정치도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정치가 생활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선택이잖아요. 선택을 어떻게 할 거에 대한 기준이 정치인 거지 뭐 엄청난 일을 하는 거 아니거든요. 생각해보면 시든 뭐 정치든 한 번씩 그냥 쉽게 내 삶에 직접 접하는 걸로 생각해보면 가지고 있던 게 생각보다 고정관념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깨버리고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시는 오늘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 갑자기 시 얘기를 하게 돼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약간 시를 만나지 않았어요? 뇌가 말랑말랑해진 것 같아요. 아 근데 시라는 그 카테고리 자체를 사람들이 그쵸. 비도 오는데. 네, 그래서 저는 네. 이완천 시인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단해서 일상으로 시들이 많이 흘러 넘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좀 어렵다는 느낌이 편견.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네. 예. 서로가 서로의 생을 투쟁하듯 살고 있으니까 좀 더 즐겁고 재미있고 신나는 시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것으로 갑자기 제작한 편 백석 시인 특별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